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째, 이미 홍콩에서는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장 발부 없이 경찰은 수색이 가능해지고 국적도 지역도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것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해 무차별적인 도청, 감시, 미행이 가능합니다. 언론사나 인터넷 포털 기사 역시 홍콩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가 요구됩니다. 더 무서운 점은 홍콩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홍콩 거주인, 즉 외국인 역시 홍콩 내에서는 물론 밖에서 있었던 보안법 위반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광범위한 독재국가라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놀랍도록 지나친 적용입니다. 뉴욕타임즈에 기고된 오늘 기사에서 읽었던 일화가 떠오릅니다. 천안문 시위 당시 체포돼서 감옥에 다녀왔던 한 인사가 말하기를 당시의 교도관과 공안은 정치범에 대해 일종의 예우와 존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질만 혹독해졌다고 하는군요.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이 중국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중국인들의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만 변화시킨 것이 아닌지 마음이 착잡해지는 하루입니다. 뉴스 1타 강사 시간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 말씀해 주시죠, 평론가님. 네네. 바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에요. 어제 가장 많이 회자된 게 국회 법사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 이 결단이 뭐냐? 근데 인사권은 없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에 그렇죠. 대한. 그러면 이 수사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냐. 근데 오늘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예, 전문 자문단의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 이렇게 대검에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어요. 네네. 조금 전에 6시 넘어서 속보가 하나 나왔죠. 네. 내일 이 전문 자문단 회의는 없어졌습니다. 내일만 없어진 거죠? 우선 내일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예 지휘를 받아들여서 그냥 없애버린 건지 내일은 안 모인다는 건지 추후에 모인다는 건지. 그래서 내일 검사장 회의를 검찰총장이 소집했어요. 네. 수사 이 지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논의한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 이걸 논의해서 안 받아들이면 또 어떻게 될 건가.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항명 항명이라는 얘기가 내지는 나오는데. 검란 이런 얘기가 나오게 생겼습니다. 지켜봐야죠. 자, 수사자문단 논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요새 참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수사자문단도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도 네. 있고. 네. 일단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분리해서 네네. 말씀을 드리면 수사자문단은 검찰 규칙에 따라서 이제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는 법조계 검사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에 이재용 사건에서 보셨듯이 법조인이 아닌 다른 예를 들면 네네. 뭐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일반 이런 법조인이 아니신 분들이 이제 중지를 모아주시는 거죠. 그런 큰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수사자문단이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채널A 기자가 과연 한 행동이 강요 미수에 해당하는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참석할 수도 없고 직접 제가 기록을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언론의 보도만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언론 보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만으로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강요미수에 대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굉장히 다른 게 대검은 강요미수에 대해서 검사장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분분하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자문단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문단이 현재까지 있는 입증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수사의 기밀성을 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고위 검사인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데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이 지금 절차와 구성이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수사자문단은
책에서 읽어서 배운 걸로 그렇죠. 생각을 하자면은 굉장히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네,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특수범죄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정말 전문적인 뭐 어떤 지식 뭐 이런 자문 이런 게 필요할 때 수사 자문단은 이제 그런 이유로 사실은 이거를 그런 취지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지휘부와 수사팀이 의견이 좀 안 맞을 때 이럴 때 사실은 약간 이용이 되는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강원랜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자문단도 말씀하신 대로 무무이 검찰총장 때 이게 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수사심의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검찰 개혁에서 한 부분 큰 그렇습니다. 축이긴 했어요. 취지는 이제 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이제 그런 그리고 검찰이 이제 취지에서 독점 기소하는 것을 막자. 됐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검찰권 행사가 공정해야 된다. 네. 수사가 공정해야 된다라는 게 요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쭉 진행되는 검은육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이 보기에는 지금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감싸기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죠. 오른팔 중에 오른팔인데 지금 채널A 기자와 공모를 해서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이철 지금 재소자인데 이분은 이제 채널A 기자 가서 협박을 해서 협조를 안 하면은 가족들까지도 별건 수사로 다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의해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제 내부 이견이 있다. 당장 서울중앙지검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좀 수사할게 해달라라고 이제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라고 해놨으면서도 지금 별도의 지금 수사자문단을 사실상 본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원까지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면 이제 본인이 의도한 대로 그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기소를 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수사를 중단해라.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뭐냐면 이것과 동시에 수사심의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지금 개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기구가 외부 전문 기구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외부 전문 기구의 결론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이제 검찰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수사 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라, 절차를 중단해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철 이 VIK 대표가 소집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네네. 검언 유착 의혹이고 여기는 이동재 기자가 나오고 네. 그 뒤에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요거거든요. 여기 대해서 녹취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사팀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동재 기자는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게 수사팀 일선 수사팀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을 소환을 했는데 어제 불응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한 절반쯤 진행된 상황이에요. 이 지금 피의자가 두 명 아닙니까? 한 네. 명은 조사, 한 명은 이제 대상.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에 갑자기 이제 수사팀을 외부 자문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선 수사팀은 반대를 한 것인데 문제는 이게 검찰총장의 의도다라고 보는 게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엊그제 MBC의 저녁 단독 보도에 의하면 대검 내부의 관계자가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지금 외부 자문단 후보 명단을 형사부장을 건너뛰고 형사과장에게 검찰총장이 넣었으면 하는 인물로 짰다라는 얘기를 내부에서 경향신문 보던 줄 한 알았는데 거예요. 저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날 이제 그런가요? 조간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MBC가 저녁에 단독을 냈고 네. 그 다음 그다음에 날 경향. 조간에 쭉 이제 실렸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원래 6월 초에 공문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최측근이 연루돼 네. 있으니 그리고 나는 지휘도 안 할 거고 보고만 나중에 하시오. 근데 이 수사 중간에 개입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윤 총장은 또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 비판도 네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리가 문제인데 지금 수사 지휘권은 발동이 됐고 일단 내일까지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다. 근데 항명을 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뭐 개인적인 사견은 수사팀이 수사를 완결짓고 기소불기소를 판단하는 것이 네.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검찰의 절차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인데 사실 근데 어떨까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자문단도 그렇고 이 검찰 개혁의 일부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잘 썼잖아요. 이거. 맞아요. 네. 기가 처음 막힌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들께 알려줬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잘 몰랐던 국민들도 많았을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 수사위원회 검찰관은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불기소 의견을 받았죠.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두 번째가 전문성인데 구성이 김병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위원으로 김병현 교수는 계속해서 삼성의 이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불법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지 의견을 개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분이 과연 심사위원 들어가는 게 맞는가? 물론 이분을 딱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다고 들어갔어요. 들었는데요. 근데 네. 문제는 재판도 그렇고요. 이 수사심의위에도 기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불리한 사람은 기피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심의위는 공정을 위해서 당일날 명단을 줘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피할 그 마땅한 시간이 부족하다. 그 두 번째는 전문성인데 이 부분 특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서 변호사들도 전문적이지 않은 변호사들은 굉장히 어려운 법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수사도 거의 1년 7개월을 했고 수사 기록만 20만 쪽인데 이것을 당일날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당일날 이것을 결정을 하려면 PPT 자료라든지 몇 쪽으로 의견서만을 가지고 이것을 검찰이 그동안 했던 것을 과연 다 파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제 계속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지금 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난주에 얘기를 잠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대권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맞아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누구나 정치인들 다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정치인들이라면 뭐 다 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네, 10% 3위까지 올랐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야권에서는 1위까지 올랐고요. 근데 이게 이제 10%가 그 여론조사 회사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넣어서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을 추려서 답 문항을 만들어 갖고 넣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도 이름이 이미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윤석열 함구령 내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뭐 별 상관 없나요? 나타나는 이런 현상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야권의 뚜렷한 없어서 대권 주자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인사들하고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는 또는 이제 저절로 뭐 세워져 가는 그런 양상이 네.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권 지지층 중에서 보수 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라리 우리가 윤석열을 대안으로 선택하자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게 아니겠어요? 네. 당장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은 일단은 검찰총장직을 유지한다는 게 원칙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얘기 보면은 나는 묵묵히 내 길을 가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본인이 임기를 마치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평론가님은 휴전 상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휴전 상태가 아니고 본인이 굉장히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벌어진 안건이 뭐냐면은 본인이 이길 수 없는 안건이 돼버린 거예요. 즉 뭐냐면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본인의 측근 감싸기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하면 과거에 상당히 진보층에서도 영웅시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윤석열 하면 법과 원칙에 강단이 있는 검사,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검사, 어떠한 성역에도 칼을 대는 검사라는 것 때문에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오히려 본인이 내외부로부터의 모든 압력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내부에 압력이 되는 본인이 성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거취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못 이기는 싸움이고 네. 계속해서 법무장관은 지휘권을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희생양이 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원칙은 정해졌는데 네. 굴욕적인 상황이 계속되면 더 이상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길게 얘기를 시간 하시고 문제다. 교수님. 시간 그런 문제일 얘기를 뿐이다. 해야지 재밌게. 아, 그런데 그래요? 또 김종인 총장도 계속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사람 얘기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 같고 네네. 계속 충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몇 개 한다고 해서 맞아요. 하나밖에 안 하고 끝내갖고 맞아요. 오늘은 좀 아동학대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참 너무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제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이 가해자가 훈육 목적이었다. 네, 거짓말을 네. 해서 애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아동학대가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다 왜 그랬소에 대한 답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 같은 이게 뭐 이제 의붓 아버지 어머니든 친부모든 네. 친부모 아동학대도 많아요. 그럼요. 최근에는 왜 개화산에 아이들을 밤에 옷 다 벗겨서 그러니까요. 버리고 간 이 부모도 왜 그랬느냐? 아이들이 말썽을 하루 종일 부려서 엄마가 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외조모가 보다가 네. 아이들이 말썽을 하도 부려서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것이다. 아. 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훈육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법에 친권자라고 돼 있습니다. 친권자가 네. 이 자녀들을 보호하거나 교양하려는 목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거 지금 개정해야 되는 거 개정한다고 아니냐. 지금, 뜨거워져 있는데 개정을 그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징계는 체벌이 아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또 법률 전문가인 그렇죠. 네. 네. 최 변호사님. 일단 이건 민법과 형법의 차이가 있고요. 민법에서는 징계권을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삭제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것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문제는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부모들이 했던 행동은 훈육이 아닙니다. 훈육이라고 포장한 행동이고요. 아동 학대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민법이 아닌 징계권이 아닌 형법에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 예를 들면 선생님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의 매, 교육의 매, 부모님이 아니면 동네 어른들이 너 담배 피지 마. 어디 학생들 담배 피워. 이렇게 했던 것들은 체벌이 아니다라고 예전에 생각했던 네. 것들이고요.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때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물론 네. 그걸로 인해 교권에 대한 문제는 생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부모에게까지 옮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훈육이라고 해서 참작되지 않습니다. 훈육이라고 가장하고 있는 아동학대입니다. 아니 참 뭐 사랑의 매 우리 때 많이 맞았잖아요. 솔직히 엄청요, 엄청 맞았는데 저는 뭐 여학교 나왔는데도 맞았어요.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울컥하시네. 네,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 사랑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아프기만 할 뿐이에요. 맞아요. 억울하고 사실은. 화나고. 네. 이게 뭐 사랑의 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좀 해보는데 자, 지금 근데 여론조사가 하나 있어요. 훈육 그리고 체벌과 관련해서. 근데 아이와 합의해서 원칙을 정해놓은 체벌은 학대가 아니다라는 응답 비율이 한 35% 정도 나오고 아이가 자존감이나 정서에 상처 안 받으면 학대가 아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서랑 자존감, 정서에 상처를 안 받을까 때렸는데. 네, 어쨌건 그건 학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5, 6% 정도 나왔고.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또 학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또 18.9%. 뭐 감정 조절을 체벌하면서 할 수 있으면 학대가 아니다. 17.3%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항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느껴지긴 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 보니까 체벌을 찬성하는 여론이 70%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반대가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여론은 체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그런 여론이 높다.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 걱정하신 대로 과연 이 체벌의 효과가 있느냐? 네. 효과는 있죠. 왜냐하면 체벌을 매라고 하면은 매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쭉 교육학자들 보면은 이 매가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강도를 계속 높여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매를 때리다 보면 또 부정적인 효과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나쁜 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매를 들면 안 되고 체벌해서는 안 된다는 순환이 거예요. 돼버리는군요. 그렇죠. 나쁜 점을 보고 더 강도를 높여가야 되니까. 결국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화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과 칭찬이죠. 쭉 보면은 동물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효과는 칭찬이다.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이단 말이에요. 사랑과 존경. 그래서 일단은 상대를 인격체로 존중을 해야 돼요. 그럼요. 근데 아이도 우리는 인격체인데. 자녀 하면은 소유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동반 자살할 때 왜 동반 자살한지 알아요? 그걸 소유물로 생각하니까. 아이를. 그렇죠. 아, 진짜 말도 안 아이가 되는 별도의 일이네, 인격적 진짜. 별도의 생명체인데. 네, 우리 최평론가님. 저는 아까 그 70% 체벌에 찬성하는 여론조사 자체가 저희 세대까지의 맞고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내면화를 해요. 그러니까 뭘 내면화하냐면 그 선생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때려줘서 내가 지금 정도 된 거야. 정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그게 자신이 그 고통스러웠던 증오와 분노를 내면화한 거예요. 어차피 사회화된 거죠. 네. 네, 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70% 여론이 살아있는 한 자꾸 매를 들려는 욕망이 생기는 사회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우리가 군대에서 구타를 근절할 때 한 번에 근절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본전 생각난다. 나는 맞고 이 쫄병 생활했는데 나도 내 밑에 애들 때려서 군기 잡고 싶고 내 말 잘 듣게 복종시키고 싶고 그런데 난 맞았는데 난 못 때려? 그럼 그 기수가 굉장히 억울해해요. 이게 저는 폭력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네요. 그 고리를 단칼에 끊지 않으면 그러면 체벌을 찬성하는 분 50% 됐다가 40% 됐다가 30% 됐다가 그만큼이 살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죠. 네. 때리는 건 안 된다. 때리는 제가 건 안 한 대도 된다. 안 맞고 컸어요. 부모님께는. 그리고 우리 두 자녀를 한 대도 안 때렸어요. 네. 잘 컸고 네. 우리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대단한 가문에서 성장하셨어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시다. 학교에서 배로 맞았죠. 근데 저는 좀 두 분과 생각이 다른 게 네. 역시 두 분이 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 느낌이 체벌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설문조사에서의 체벌은 폭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가 아니고. 왜 체벌을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체벌에 대해서는 체벌은 저는 훈육과 같다고 본다면 체벌을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아동학대를 하면서 체벌이라고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네. 것이고요. 아이들은 훈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도 훈육과 관련된 부모의 교양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과연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 기준을 정하고 예를 들면 외출금지 같은 것들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체벌이 저는 폭력과는 동일하다는 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매 있거든요. 이외에도. 아니, 생각을 해봐. 하고서 생각 의자라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많이 앉혀놓을 쓰고 수도 그렇죠. 벽 보고 서 있어야든지 네. 뭐 이런 그렇지. 것도 있고 근데 여러 저는 가지가 이제 있고. 체벌은 선생님 이거 시간 다 됐어요. 우리. 라는 문제 제기에 이런 네. 문제 제기도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징계는 꼭 체벌인가? 이 문제를 저는 지금 더 심각하게 우리 징계는 사회가 고민할 체벌인가?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얘기- 징계를 꼭 왜 체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네. 아, 하고요. 그러네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갖고 네. 자 저희가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게요. 그동안 목요일 한 코너 책임졌던 뉴스 일타 강사 오늘부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는 네네. 처음부터 같이 하셔갖고 그랬죠.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성시다 아니 섭섭하지 분들께. 않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날 것이기 때문에. 저분이 참 이렇게 속 시원하단 말을 저렇게. 방송가에서 늘 코너는 개편되고 네. 크게 개편되고 작게 개편되고 저 이브닝 쇼가 쭉 계속되는 한 저는 다른 코너로 언젠가 네.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영혼의 파트너인 네. 박지훈 변호사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야, 이게 지금 오늘 울 것 같아서 네. 최단비 변호사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 같거든요. 네 지방 갔대요. 예. 뭐예요? 제가 나중에 따로 네. 우리 김 박사님 모시고 맛있는 밥 한 끼 아,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주요한 사연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드리니까 그럼요. 꼭 나와주시길 네.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뉴스 일타 강사 최단비 변호사, 배종호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홍콩 보안법 시행 첫날 도심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또 300명 넘게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홍콩 독립 깃발을 흔든 15살 소녀부터 야당 의원들까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6년 전 조슈아 웡 등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들이 결성했던 데모시스토당도 홍콩 보안법 통과와 동시에 해체를 선언했는데요. 홍콩 현지 상황 어떤지 전 데모시스토당 부의장인 아이작 챙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陳生你好，
你好。 네, 일단 이렇게 인터뷰를 해도 괜찮은 상황인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其實而家我係一個安全嘅地方，咁但係其實你喺國安法之下咧， 네, 사실 저는 지금 안전한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안법 때문에 인신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9명이 체포됐습니다. 사실 지금 홍콩은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람들이 계속 투쟁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지 벌써 사흘째인데요. 사실 전해오는 뉴스들은 이제 보기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현지에서 달라진 것 혹시 많이 느끼시는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其實你見到咧最大程度咧就係即係香港嘅集會遊行自由係完全被剝奪咗啦，而甚至係展示旗幟啦、展示呢個 banner 啦。 네, 지금 사실 홍콩의 집회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깃발이나 배너를 들고 돌아다녀도 죄가 됩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들이 많이 침해됩니다. 예를 들어서 침묵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신문을 받을 때 침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을 수사한다고 할 때 수사령 필요 없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때도 사법기관에서 죄가 된다라고 생각되면 대륙에다 끌려가서 심판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홍콩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 해도 보안법에 위반됩니다. 사실 그래서 보안법 시행 후에 사실 많은 자유들이 상실됐어요. 홍콩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도 똑같습니다. 외국 사람이 홍콩이나 중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집회 자유뿐 박탈뿐만 아니라 이 정치적인 자유가 전반적으로 모두 침해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기본권, 정말 가장 중요한 기본권도 침해를 받고 있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검문이라든지 이건 뭐 전부 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뭐 재판을 가게 되면은 홍콩이 아니라 중국으로 끌려가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데모시스토 당이 해체가 됐습니다. 자발적인 해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슈아 웡 씨라든지 이제 구성원들도 뿔뿔이 흩어진 거고요. 그러면 지금 개인 자격으로 독립 투쟁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개인 자격으로 투쟁을 하기가 썩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죄송하지만. 其實首先第一樣嘢咧，就係的確喺呢個國安法嘅陰霾之下咧，係繼續進行抗爭咧，係好難。 네, 사실 보안법의 어두움 속에서 투쟁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잘못하면 10몇 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셨겠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런 권력에 대항해서 홍콩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투쟁은 리더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겁니다. 咁但係咧，即係我哋係唔會輕易放棄，亦唔會輕易投降咧。 네, 지금 온라인에서 이 체포자 블랙리스트 명단이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 건지 아니면은 누군가 그냥 만들어낸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其實即係有唔同親中派嘅團體啊，又或者親中派議員都不斷流傳呢一個嘅列表啦。 이 블랙리스트는 친중파 단체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아마도 이거를 만들어서 위협을 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블랙리스트는 누구도 겁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갈 겁니다. 即係走出嚟參與民主自由，即係堅持呢啲價值嘅抗爭。 네, 정말 단호하신데요. 지금 뭐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라든지 영국 정부, 홍콩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민법을 개정해서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라는 방침들을 조금 수위들은 다르지만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신변이 그런 걱정도 되는데 그렇다면은 망명을 하는 그래서 망명지에서 투쟁을 하는 이런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其實即係無論留低定係離開都好。 홍콩에 남든지 떠나든지 모든 사람들이 계속 투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홍콩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도망가거나 투항하진 않을 겁니다. 輕易就投降咁，所以即係係咯。
우리 아이작 칭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에서 그래 중국 정부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을 만한 인물들 중에 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높아심에 여쭤보는데요. 其實呢個係唔會回應嘅，而家呢個 moment 係啊。 이건 대답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제 많은 국제사회의 국가들이 지금 홍콩법을 폐지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외국인한테도 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국제사회의 지지 혹은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其實首先第一樣嘢啦，就係因為國安法之下咧，如果即係評論有關 네, 지금 보안법 시행하고 했기 때문에 외국 홍콩 사람이 외국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홍콩을 지지하는 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중국도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서 인권 침해 등의 비판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지는 필요합니다. 佢作出回應咧，都係理所當然嘅。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걱정하면서 또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지를 하면서 지켜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其實即係我哋都唔能夠 comment 太多啦，但係即係我哋期望唔同嘅政府都能夠去做多啲啦，即係尤其是係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한국도 경제적으로 역시 중국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좀 입장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도 역시 오랫동안 민주 자유의 가치를 지켜왔고 독립투쟁도 해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인권 변호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한국이 홍콩 지금의 상황을 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同埋即係更加之強硬，係企喺香港人嘅一方，係企喺即係反對獨裁、反對極權嘅一方。 네. 그래도 현재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고요. 네, 부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더 제사이레이. 係都感謝你哋。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데모시스 도당 부의장 아이작 챙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이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 네. 개헌 통과됐다면서요. 개헌안을 이제 가결하는 국민투표가 실시가 1일에 러시아 네네네. 현지 시각으로 펼쳐졌는데요. 타스 통신이 2일 오전 9시 50분 현재 이게 러시아 시각입니다. 이 국민투표에 대한 개표가 99% 끝났는데 78.3%가 지지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압도적으로 지금 압도적이네요. 통과가 된 거예요. 뭐 네. 21.2%만 반대를 했는데 네네. 뭐 이미 과반을 넘었으니까 개헌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뭐 푸틴 대통령은 2036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연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제 헌법이 27년 만에 대폭 네. 이제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2번 이상 대통령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처럼 2번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건 안 되고요. 네네. 총 횟수가 2번밖에는 안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을 했거나 지금 소급 적용은 안 되는 대통령이거나 거니까.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도 2번 더 출마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지금 84세까지 지금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푸틴 대통령이 뭐 요청이 오면 나는 하겠다, 때가 오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대선에 출마를 다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036년까지 집권하면 32년 동안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브레즈네프 전 공산당 서기장이 18년, 스탈린 전 공산당 서기장이 31년 집권을 했습니다. 스탈린을 이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옛소련 지도자들과의 기록을 다 합해도 그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참 예사롭지 않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만여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5만 명이 넘었다고 네, 지금? 1일 네.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52,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발생한 이후에 하루에 가장 많이 발생한 기록을 지금 7월 1일자로 경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일까지 미국의 누적 확진자가 268만 명이 넘었고요. 네. 누적 사망자는 12만 8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5개 주가 지난주에 비해서 신규 확진자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다시 지금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LA시가 술집, 영화관 등을 최소 3주간 폐쇄하기로 했고요. 네네. 뉴욕시도 다음 주부터 실내 식당 영업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걸 결국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예요. 아, 그러네요. 독립기념일이 4일이 토요일이고 네. 3일이 대체 휴일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금토일 이렇게 쉬게 그때 되는데 또 모여갖고 뭐 막 바비큐 그렇습니다. 해먹고 막 여행도 불꽃놀이 가고요. 보고 모이고 그러는데. 이래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기념일 불꽃 축제를 연답니다. 아, 참나. 1.6km에 걸쳐서 폭죽 10,000개를 터뜨리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대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대 30만 명 이상이 불꽃놀이를 보러 모일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또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건지 네. 얼마 전에 기사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네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없어질 거다. 네, 그렇습니다. 낙관적인 얘기를 또 했어요. 언젠간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언젠가가 될 그러니까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네네. 사라질 것인가. 그러니까요. 네, 뭐 남의 나라 일이지만 참 걱정스러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마스크 착용에는 찬성을 한다는 얘기는 했다라고. 네, 마스크 착용에 네. 전적으로 동의한다.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들과 밀접하게 있게 되면 나도 쓰겠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쓰겠냐. 원래 썼잖아요. 네, 썼었죠. 원래 쓰다가 카메라 썼죠. 꺼지면은 다시 쓰고 카메라 켜지면은 그렇습니다. 벗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입장을 바꿨을까? 여러 지역에서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마스크를 외면하면서 사태를 지금 악화시키고 있다. 지금 경합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거기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마스크를 의무화하면 미국 경제활동 봉쇄에 따른 GDP 감소분 5%를 상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만 제대로 써도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경제적인 이유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선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면 경제가 좀 살아나나 약간 이게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도 잠시 이 렘데시비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백신 민족주의 네.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미국의 상황이 가장 안 좋기는 네네. 합니다만은 뭐 돈도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약을 다 사들이고 있는 중이다. 네. 영국 측에서도 또 반발을 하더라고요. 지난달 30일에요. 미국이 렘데시비르 50만인 분량을 구입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7월부터 9월까지 앞으로 3개월간 생산되는 물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해서 거의 전부 미국으로만 가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이제 최초 생산했던 물량 14만 인분은 이미 세계 각국의 임상 시험 등의 용도로 렘데시비르를 공급을 했어요. 이 길리어드사가. 그리고 이제 5월에 미국 밖에서 생산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9개 회사가 미국 밖에서 생산해서 빈국을 중심으로 세계 127개국에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공장들이 아직도 생산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지금 미국 내에서만 생산이 되고 있는 네네. 셈인데 그것을 9월까지 생산되는 양을 미국이 거의 다 가져가게 되니까 지금 국제적인 협력을 미국이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들도 임상 실험에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유럽, 멕시코 같은 국가들도 그럼 그렇기 지분을 좀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주는 반드시 견제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뭐 세계 패권국이라든지 뭐 네. 리더 국가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네네. 어떤 공공재를 제공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네네.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이게 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오늘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성소수자 낙태에 대한 잇따른 진보적인 결정을 내놓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세계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뉴욕으로 출국하신다는 이분을 스튜디오에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뉴욕 검찰청 사회정의부의 이민규 검사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좀 미뤄졌다면서요? 예, 2주 미뤄지게 돼가지고. 원래는 일요일 출발이었는데 네. 그러시군요. 한 번 더 나오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뭐.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뉴욕 검찰청의 이민규 검사님 함께 얼굴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젊네요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책 읽었을 때는
훨씬 더 좀 더 나이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뵈니까 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엊그제 있었습니다. 그 미국 연방대법원 인권 낙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 이미 판결이 있었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챌린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건의 발단은 루이지애나주에서 네. 2014년도에 제정된 낙태 의료 시설법이고요. 이 법은 이제 낙태가 가능한 진료소를 반경 48km 내에서 한 곳에만 줄 수 있게 제한을 하고 또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도 인정 특권을 가진 네. 의사들로만 제한을 하는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때문에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실질적으로 매년 임신 중단 수술을 이제 희망하는 약 1만여 네네. 명 정도의 여성들이 의사 한 명에게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이제 임신 중단 권리는 이미 거의 이제 반세기 전인데 그렇죠. 1973년도에 네. 나온 대법원 판결 로우 비 웨이드라는 판결인데 여기서 이제 헌법상으로 보장을 받아왔고요. 이 판결에 따라 정부는 여성의 낙태권을 지나치게 이제 뭐 제한할 수 없다라는 네. 이제 그런 판결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 시설법 역시 이제 임신 중단 시술 제공자의 수와 또 제공 시설의 지리적 분포를 좀 지나치게 제한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네.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 헌법적 권리를 누리는데 좀 부담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지애나가 지금 사실 이제 주마다 좀 법들이 좀 다르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판례가 있지만은 그 제한을 좀 둘 수가 있잖아요. 임신 2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1기, 2기, 3기로 나누었을 때 근데 그 주마다 그 제한을 두는 수준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을 둬서 예를 들면은 생각을 저하고 와라라든지 뭐 아니면 그렇죠. 보호자랑 같이 꼭 가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마다 차이가 네, 있고 주마다 6주, 차이가 뭐 있고. 12주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루이지애나는 남부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고, 네. 예, 그래서 근데 요번에 연방 대법원이 여성들의 손을 들어주는 임신 중단 권리에 손을 들어줬는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른 이제 판결들도 있지만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사 수가 9명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중에 근데 9명 중에 이제 성향이 다른 판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맞습니다. 이번 판결이 이제 유독 큰 관심과 이목이 쏠렸던 이유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으로 이제 기울었다고 대법원이 이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명을 더 임명을 했죠. 트럼프 그쵸.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5대4 정도로 보수 성향이 좀 우세한 쪽인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이제 대법관 임명권을 통해서 이 낙태권에 네. 대한 판례를 즉각적으로 이제 뒤바꾸겠다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아마 낙태권 반대 진영에서는 내심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을 네. 거고요. 낙태 찬성론자 쪽에서는 은근 되게 불안해하고 있었을 텐데 양쪽 모두가 되게 좀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 나왔다고 그리고 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놀랄만한 판결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그 로버츠 대법관. 네, 존 로버츠 대법관. 네. 참 대법원장이고 지금. 대법원장이죠. 네. 네. 이 로버츠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또 흥미로운 게 보수적인 판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네. 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은 이제 보수 입장에서 보면 배신을 때린. 그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벌써 뭐 변절자다, 네. 뭐 정치 판사다 네, 이런 네.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또 판결인데 그 중에 하나 또 눈길을 끄는 게 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를 해서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판결. 이 사실 2015년에 그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당시에 이제 뭐 성소수자들이 굉장히 원했던 거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그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역시 되게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라는 평이 많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미 뭐 성적 지향이나 뭐 성 정체성으로 이제 차별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지만 이제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28개 주에서는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 이런 걸로 대해서는 판결 그 차별에 대한 마땅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은 2015년에 이제 동성결혼 합헌 판결 이후 성소수자들이 이뤄낸 가장 큰 승리, 법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게 아무래도 생계 문제와 이제 직결되는 고용 관련된 판결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번 재판에는 이제 좀 흥미로운 점이 이제 3명의 원고가 묶여 있는데요. 네. 이거 뭐 첫 번째 이제 원고는 이제 게이 소프트볼 팀에 가입을 했다가 10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이제 잘린 제럴드 보스톡 씨가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스카이다이빙 강사로 일하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신체 접촉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불편해하는 여성 고객한테 나 사실 게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라고 말했다가 이제 직장에서 잘린. 그런 이제 경우가 이제 두 번째 그분이 이제 도널드 자다 씨. 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분은 이제 우울증 치료를 받던 도중에 이제 성불쾌감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다니던 직장에 이제부터 나는 여성으로 일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2주 뒤에 이제 해고 통보를 받은 분이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 모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을 이제 1964년도에 제정된 가장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인 이제 민권법 제7조를 이제 위배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대법원이 이번에 이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이 약간 영화 필라델피아가 생각이 나요. 그쵸. 예. 잘 보지 않았는데 대충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 검사님이 좀 나이가 젊으셔갖고, 필라델피아 보진 않으셨군요. 네, 영화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사실 바로 요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또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쵸. 네. 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이제 생물학적 성별만 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행정법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의료보건 분야에 한정된 행정법규이기는 한데 이제 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뭐 직장이 아닌 뭐 의료보건이나 주거나 종교 분야에서 성소수자들의 입지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을 이제 한다. 동성 결혼이 이제 합헌이니까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두 분의 결혼식을 하는데 제공해 줄 수 케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 줄 수 없다. 또 우리도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이렇게 목사님이 주로 이렇게 주례 비슷한 그런 걸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하겠다. 이러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 관련된 소송들도 아직 지금 밀려 있는 상태여가지고 아마 대법원이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룰 쟁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판결은 고용 분야에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종교 문제는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어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게다가 이제 지금 5명의 대법관들 중에서 이제 그 보수 성향을 하고 평가하는 5명의 대법관들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교 문제와 또 연결되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분명히 진보의 경우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보수인 줄 알았는데 임명해 놨더니 진보 판결 내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안소니 케네디 같은 경우도 있었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좀 그런 판결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낙태 문제도 그렇고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문제도 약간 진보 성향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가장 이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는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케네디 대법관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2명의 신임 대법관들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는데 이제 로버트 대법원장이 약간의 그 스윙보트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지금 추세인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아직 지금 그 로버트 대법원장의 이념에 뭐 변화가 있었다거나 이분이 뭐 갑자기 성향을 바꿨다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뭐 첫 번째로는 사실 기존의 판결들을 자세히 보면은 로버트 대법원장은 여전히 거의 대부분을 이제 보수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들을 냈고요. 유일하게 이제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케어.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렸었는데, 거의 한 90% 정도는 그래도 여전히 좀 보수적인 판결을 내는 편이고요. 이번 루이지애나주의 낙태의료시설법에 대한 판결도 사실상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보다는 네. 불과 4년 전에 거의 비슷한 판결이 있었어요. 텍사스주 텍사스. 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제 판례가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다. 굉장히 법리적으로 판결을 내린 그쵸. 것이다. 네. 그렇고 실제로 뭐 로버트 대법원장은 4년 전에 그 텍사스 판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었고요. 나는 그 전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일단 이번에. 그게 판례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나는 이제 그럼 대법원의 판례를 지키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제 두 번째는 로버트 대법원장이 이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좀 더 단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법관이라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불과 4년 전에 이제 대법원이 이런 판례를 남겼는데 단지 구성원이 조금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례를 뒤엎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또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요소는 로버트 대법원장이 이제 법원의 독립성과 네네. 중립성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입장인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도에 이제 대법원이 내린 좀 진보 성향의 네네. 판결을 가지고 이건 오바마 판사가 내린 굉장히 나쁜 맞아요. 판결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로버트 대법원장이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우리는 오바마 판사도 아니고 트럼프 판사도 아니고 부시 판사도 아니고 클린턴 판사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맡은 일을 묵묵하게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인 판사들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 미국이 점점 더 이제 당파적이고 좀 이념적으로도 양극단으로 간다는 이제 그 추세 상황에서 법원의 정체성과 좀 신뢰를 회복해보고 하자는 뭐 그런 약간 의도도 깔려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미국인들의 판사에 대한 어떤 존경, 리스펙트, 이거는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사실 여론조사도 보면은 이제 국가기관들 중에서 항상 거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네. 게 이제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높게 이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물론 이제 우리도 판사님에 대한 존경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 높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특히 대법원의 판사들은 이제 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네.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입장들을 뭐 꾸준히 표명해 왔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법원이다. 네. 그러니까 법원 이제 판사들의 이미지도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좀 법률 연구를 하는 약간 학자나 뭐 판사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서 되게 미국 내에서의 판사들의 그 인식은 좋은 편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최근에 많이 바뀌었고요. 네네. 점점점 대법원도 이제 정치화가 정치적으로 돼간다. 뭐 이런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된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추가된 상황에서 이제 뭐 4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례를 내렸던 게 이렇게 쉽게 너무 뒤바뀌면은 이게 법원이 또 정치적이라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면에서 이제 로버트 대법원장도 이런 판례를 이런 뭐 판결들을 내리게 된 게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대법원 판결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한국에 계시고 그래서 네, 검사님 한 번 더 모셔봤습니다.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최근의 판결에 대해서 뉴욕 검찰청의 이민규 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